안녕하세요. 양치과 의원 양진용입니다. 이번 주는 초부터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은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조만간 봄 소식이 전해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주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가 시릴 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찬물을 마시는데 이가 너무 시려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이럴 때 있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이건 뭐 치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치아가 갑자기 시린 경우는 치아의 상아질이 노출되어서 온도 변화와 같은 외부 자극에 이 치아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대부분 가역적 반응입니다. 가역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이런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게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의 강도도 약해지고 또는 이제 사라지기도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너무 시려. 정말 못 참겠어." 이럴 수도 있고 이 정도가 더 심해지면 이게 뭐 시린 거를 지나서 "이가 너무 아파. 콕콕 쑤셔. 너무 아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아플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상아질이 노출되어서 치아가 온도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외부 자극에 대해서 아주 시리거나 어떤 뭐 동통을 나타내는 증상, 그걸 우리가 흔히 지각 과민증이라고 합니다. 이 치아의 그 센서티버티, 지각이 아주 과민되었다고 해서 이제 지각 과민증이라고 하죠. 특히 예를 들면은 이제 잇몸병이 있어서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 뿌리가 노출된 경우, 이거는 이제 뿌리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잇몸이라고 하는 이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이 조금 벗겨진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극에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죠. 또 또 칫솔질을 너무 좌우로 강하게 하거나 또는 너무 딱딱한 음식을 너무 자주 드셔 가지고 그 치아의 경부라고 하죠.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위, 이런 데가 이제 부서져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에브프랙션이라고 합니다. 이 에브프랙션이라고 하는데 또는 이제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죠. 이 치경부 마모증이 생기게 되면 치아의 그 상아질이 바깥쪽으로 노출되죠. 이러면 이제 치아가 굉장히 시리게 됩니다. 보통 그 사람 치아는 맨 바깥쪽이 범낭질층이라고 하는 단단한 껍질로 덮여 있기 때문에 잘 시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범낭질층 안쪽에는 상아질층이라고 해서 이 범낭질층보다는 조금 덜 치밀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상하세관이라고 해서 아주 미세한 관들이 분포하게 되고 이 상하세관들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변화나 자극이 치수라고 하는 게 이제 치아의 신경 조직이죠. 이 치수 쪽으로 전달이 되게 되면 치아가 굉장히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뭐 시리다가 말다가 또 시리다 말다 이러면 좋은데,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다가 이 치수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치수염 상태가 되면 그때는 가역적인 반응이 아니고 이제 비가역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치수 조직이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굉장히 큰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아직은 이제 치수염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치아가 시리다. 단순히 시린 정도다. 이러면은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느냐. 일단은 그 아직 마모증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이제 치아만 시린 경우라고 하면 시린니 치약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시린니 치약에는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이제 질산칼륨 성분이 들어 있는 이 시린니 치약, 뭐 뭐 시린메드나 이런 이제 시린니 치약을 쓰시게 되면 이 시린 것이 좀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아질이 완전히 노출된 경우는 그 상하세관이 이제 그 외부랑 통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상하세관의 이 부분을 메워 줄 수 있어요. 이 상하세관을 폐쇄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치아의 마모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이제 지각과민 처치라고 해서 그 치아 부분에 예를 들면은 그 레이저 조사를 해 준다거나 또는 지각과민 처치제들이 있거든요. 이 지각과민 처치제들을 도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는 이제 아예 거기를 이제 레진으로 약간 덮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는 이제 치아 위치가 조금 틀어져 있거나 또는 아주 너무 단단한 음식을 잘 깨무는 이제 식습관 등과 관련해서 치아에 가해진 힘이 강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에나멜이 깨져나가게 되죠. 만약에 이렇게 에나멜이 깨져나간 경우는 마모된 부분을 레진으로 충전해 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강한 재질이죠. 더 강한 이제 세라믹. 요즘은 워낙 그 정밀 세라믹이 발전을 해서 아주 정교하게 세라믹을 제작할 수 있거든요. 그 세라믹으로 잘 충전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교합 조정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특정 부위에 너무 치아의 힘이 무는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 주고 또는 이제 치아의 흔들림도 줄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합 조정을 통해서 이 치아에 가해지는 힘을 잘 조정을 해 주면 또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린 증상이 사라지게 되죠. 이 레이저가 굉장히 또 효과적인데 이 레이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노출된 상하세관에 레이저를 사용해서 이 상하세관을 폐쇄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린 증상이 상당히 감소하게 되죠. 이 레이저는 그 노출된 부위가 아주 크지 않을 때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치아 표면의 어떤 그 치아 성분 또는 도포용 약제 또는 뭐 불소 이런 것을 통해서 시린 증상을 줄여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치아 표면의 이 석회화를 촉진을 해 주게 되면 그 치아 표면이 좀 더 단단해지거든요. 단단해지고 강화되면서 시린 증상이 줄어들게 되죠. 보통 이런 그 센소다인이나 뭐 이런 그 각종 이 시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약제들이 있는데 이런 약제들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시린 증상을 상당히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린 증상이 시작된다. 그러면 뭔가 우리 몸이 우리한테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너의 치아에 문제가 생겼으니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 다오."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치과를 방문하셔서 그 시린 이 치아의 원인이 뭔지 이게 마모가 심하게 진행이 됐는지 상아질이 노출되었는지 또는 정말 이게 치수염으로까지 가지는 않았는지 또는 치아에 어떤 크랙이 많이 발생해서 이게 이제 치아에 금이 가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문에 좀 답을 해 볼까요? 구로마우 님 반갑습니다. 혀에 뜨거운 것이 닿아서 아플 때 빠르게 회복하는 법이 있나요? 있죠. 혀에 뜨거운 것이 닿아서 아플 때 가장 좋은 것은 찬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뜨거운 게 닿았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번이 생긴 거거든요. 화상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걸 빨리 식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찬물이나 또는 얼음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잘 헹구거나 마사지를 해 주는 것이 일단은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혀에 어떤 데미지가 생겼다. 그런 경우는 꼭 치과를 방문을 하셔서 어느 정도인지 잘 보고 그게 뭐 필요한 약물 도포가 필요하다고 하면 약물 도포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지요. 자, 일 일본 후지산 내 책상은 후지산. 어 책상이 굉장히 휴지로 많이 쌓여 있나 봅니다. 네. 자 양치 순서가 궁금합니다. 치약의 불소 성분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소금물
헹굼을 전에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글쎄요. 굳이 그 소금물 헹굼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치약에는 이미 충분한 세마 성분이 있고 뭐 굉장히 좋은 그 치아에 좋은 이제 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과거에 이제 치약이 없을 경우에는 소금물을 사용을 하겠지만 소금물 자체는 짜기만 할 뿐 그 안에 무슨 소독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소금물 헹굼은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금을 이제 헹굼은 생략하시고 그 불소 성분 효과를 제대로 사용하시려면 자 이게 이제 불소가 치아 표면과 이 접촉하여서 이것이 좀 어느 정도는 그 접촉 시간이 좀 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불소 치약을 사용하신 다음에는 너무 빨리 헹구지 마시고 좀 이제 불소가 치아 표면에서 좀 흡수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헹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식탐 많은 콧물 여왕님. 아이고, 저도 한 며칠 전에 아주 콧물이 줄줄 흘러서 고생했습니다마는 예, 교정했을 때 스케일링을 자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기적으로 얼만큼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그 뭐 요즘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좀 예외라 하더라도 그 철사 교정을 했을 경우에는 철사 주변에 아무래도 치석이 잘 끼기가 쉽지요. 치태가 잘 끼기도 쉽고. 그래서 그 이런 그 치석과 치태가 끼게 되면 교정 치료하는 치아에 치주염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치주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교정 치료하는 치아가 막 흔들리게 될 수도 있고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치아 주변에 치태, 치면 세균막이라고 하는 게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해야 하고 치석도 좀 자주 제거하는 게 좋은데 보통 그 교정 치료 받게 되면 이제 철사 교체하러 한 달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병원에 가게 될 경우 그때 혹시 이게 치석이나 치태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 그때 좀 청결하게 "이거 저기 선생님 이거 좀 혹시 치석이 있으면 제거해 주세요."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뭐 치과에 가실 필요 없이 교정 치료 받으러 가셨을 때 이 치아 주변의 치석이나 치태를 좀 깨끗하게 제거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잘 관리를 받으시면 치주염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날이 좋은 날. 아이고, 저도 나날이 좋은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서도 나날이 좋은 날이 매일매일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잇몸 치약 뭐 별 치약 다 있는데 뭐 엄청 많습니다. 무슨 뭐 미백 치약, 불소 치약, 무슨 뭐 시린니에 쓰는 치약, 뭐 잇몸에 좋은 페리오 치약 등등 해서 굉장히 치약이 많죠. 근데 성분의 차이가 큰 건가요? 치약 종류별로 효과가 확실히 차이가 있나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치약은 기본적으로 일단 가장 중요한 성분이 치면 세마제죠. 치약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닦기 위한 거기 때문에 치면 세마제 성분이 일단 가장 많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향료가 들어 있겠죠. 치아가 맛이 없으면 치약이 너무 맛이 없으면 예를 들어 너무 쓰거나 뭐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당연히 향료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약간 그 윤활 성분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 불소도 들어가는 게 좋겠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치약마다 사실은 큰 성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약용 치약들 있잖아요. 아까 뭐 그 시린 치아에 특별히 사용하는 치약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잇몸에 특화돼서 전문적인 치약들 전문 치약들 이런 것은 뭐 약간 추가적인 성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약별로 아주 성분의 차이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사실 치약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식이습관, 두 번째가 칫솔질 습관, 방법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포중성님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이가 시릴 때에는 보통 원인이 뭔가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이가 시릴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주된 원인은 상아질 노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범랑질로 잘 덮여 있어야 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게 좀 벗겨지고 그래서 상아질이 노출돼 있을 때 이가 갑자기 이가 시리게 되죠.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자극에 의해서 치아 내부로 갑자기 이렇게 혈액이 많이 몰려서 치수 충혈 상태가 됐을 때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하이퍼레미아라고 하는데 이런 치수 충혈 상태가 되면 치아가 민감해지고 갑자기 막 뭐 시릴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GSJDHDJ 님. 치석이 잘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좋나요? 자, 치석이 생기는 기전은 역시 입안에 뭔가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입안에 음식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음식의 일부분이 치아 표면에 들러붙고 그 치아 표면에 들러붙은 음식물 주변에 이 박테리아들이 들러붙고 그리고 또 타액의 성분 중에 뭐 이렇게 무기질 성분이 거기 또 들러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치석이 생기는 거거든요. 치석이 잘 생기지 않는 방법은 첫 번째 단 음식 안 먹는 거랑 두 번째 음식 드신 후에 잘 닦으셔야 되는데 구석구석 잘 닦으셔야 돼요. 치석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보통 치아 사이, 그다음에 그 아래 치아 앞니 안쪽 또는 그 위 치아의 어금니 바깥쪽 이런 데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구석구석 잘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감자칩 매니아님. 저도 감자칩 굉장히 좋아하는데 감자칩 드실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 햄버거 집에서 감자칩을 먹다가 감자칩 중에서 뭔가 좀 이렇게 딱딱한 부위가 있었나 봐요. 그거를 제가 잘못 깨물었는지 이가 깨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칩 드실 때에도 감자칩 아주 딱딱한 부분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감자칩 매니아님께서는 외출해서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거나 한 후에 양치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물로 입안을 헹구는 행위가 치아를 덜 썩게 하는데 매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물론 이게 이제 칫솔로 잘 닦아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물로 헹궈서 입안을 희석시켜 주고 그리고 좀 물로 헹굴 때 좀 세게 헹궈 주시면 세정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적극적으로는 뭐 손가락으로 이제 칫솔이 없으니까 손가락으로 좀 문질러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입안을 시게 되면 입안에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당분도 좀 희석이 되고 해서 치아가 덜 썩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칫솔질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꼭 물로 입안을 잘 헹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분초님. 어머님께서 잇몸이 약해지셨군요. 어머님께서 잇몸이 약해서 임플란트가 어렵다고 하셨나 봐요. 아이고 저런 어쩌나요? 그래서 틀니라도 하시면 좋은데 틀니가 어려운 틀니마저 어려운 경우에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된다고 하셨나 봐요. 입천장이 평평해서 틀니가 어렵다고 진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에 제한이 많으시네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자, 이게 치아가 이제 빠진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은 이 치조골이라고 하죠. 치조골이 점점 주저앉아서 이게 평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틀니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틀니를 하기가 어렵게 되죠.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 아무리 이게 틀니가 제작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또 이게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게 아주 정밀한 인상을 체득을 해서 정밀한 인상을 체득을 해서 거기에 틀니가 이렇게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밀하게 틀니를 한번 제작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어요. 정말 밋밋하더라도 제가 이제 저의 그 경험에 비춰 보면 그 틀니가 정말 잘 붙어 있기 힘든 상황에서도 보면 틀니를 또 아주 정교하게 잘 제작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또 우리 어머님께서 이렇게 자꾸 그 연습을 하시고 적응을 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선은 '정밀 틀니를 한번 제작을 해 보자.' 정밀 틀니를 제작을 하고 아주 이제 솜씨가 좋으신 선생님께서는 이게 또 교합 조정도 잘하고 또 아픈 것도 없게 이렇게 잘 또 그 손을 봐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어머님께서 쪼끔만 또 거기에 좀 뭐랄까 습관이 되시고 그러시면은 이게 이제 음식을 드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그런 정도로 해결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거마저도 힘든 경우가 있으세요. 그거마저도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CT를 잘 찍어 보면 전체적으로는 임플란트가 어렵지만 그래도 임플란트가 쪼끔 가능한 곳, 임플란트가 쪼금 지탱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위에 우리가 조금 이제 골 이식을 좀 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임플란트를 뭐 다는 못 하더라도 한 뭐 최소 2 개, 많으면 한 4개 정도 이렇게 잘 심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임플란트를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그 임플란트 위로 틀니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플란트에다가는 자석을 붙여서 자석의 힘으로 틀니가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그 마그네틱을 활용한 틀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정밀 틀니를 한번 제작을 해 보자. 두 번째는 어떻게든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 거 고리식을 해서 어떻게든 이 할 수 있는 걸 잘 찾아 가지고 그 임플란트를 한 뭐 몇 개 심은 다음에 임플란트를 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한번 틀니를 만들어 보자.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병원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거주하고 계신 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제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은 가장 가까운 이제 치과 한번 가셔서 치과 선생님께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그리고 그 선생님께 한번 추천을 받아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그 선생님께서 뭐 아는 뭐 지인 중에 잘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 이제 틀니를 일단 하시게 되면은 그 또 자주 이 병원에 들르셔야 되거든요. 이게 틀니 제작하는데도 뭐 대여섯 번 가셔야 되고 틀니 제작하신 후에도 이 틀니가 잘 길이 들고 잘 안착이 되도록 또 조정도 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집 가까운 곳을 먼저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영도 님. "2-3 일간 잇몸이 부어서 양치질 더 신경 써서 하는데" 좋습니다. 이제 잇몸 부은 경우 양치질도 신경 써서 하셔야죠. 부은 부분 닦으면 피가 나옵니다. 이제 그렇죠. 잇몸이 부어서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피가 나오고 출혈이 있게 되죠. 이런 경우는 어떤 증상일까요? 이건 치주염입니다, 치주염. 그리고 몸 컨디션 안 좋으면 잇몸이 더 나빠지죠. 당연합니다. 되게 그 우리가 입안 상태는 전신 건강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 컨디션이 안 좋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이 입안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잇몸이 부어서 양치질할 때 피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이 치주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급성 치주 2-3일 정도면 뭐 급성 치주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조속히 치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반복되시면 이거 좀 뭐 입 저 양치를 좀 세게 했더니 좀 괜찮아졌어."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에 영향을 주어서 나중에 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치과를 빨리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젤님, 어린이 치아기. 불소 성분이 없어서 치매 환자들이 양치 후 물을 넘기거나 할 때 사용해 보라 하던데 불소 성분이 없어도 양치 효과가 있나요? 불소 성분 없는 치약은 좀 넘어가도 되나요? 일단 그 불소 성분은 양치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양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불소 성분이 아니라 치면 세마제라고 하는 세마제 성분이 양치 효과가 있죠. 그래서 불소 성분이 없어도 충분히 양치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치약은 뭐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뭐 저 아주 어릴 때는 심심하면 치약을 먹어보기도 했어요. 약간 달짝지근하고 맛도 있어서 그래도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 불소 성분이 있는 치약도 조금 드셔 넘어가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그 극소량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불소용액 양치 사업이나 또는 이 수돗물 불소화 같은 경우 수돗물에도 불소를 약간 넣어서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치아가 좀 튼튼해지라고. 그래서 치약이 조금 넘어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짜장면 님. 어금니 크랙과 신경까지의 깊은 충치, 아이고 크랙까지 생기시고 이 충치가 깊게 있었군요. 그다음에 임시차를 씌웠는데 일주일 사용 후 문제가 없어서 크라운 본뜨고 다시 임시치아를 씌웠는데 갑자기 살짝 시린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크라운 그냥 씌워도 되나요? 사실 그 임시치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임시기 때문에 그 임시치아를 붙인 부분에 약간 미세 유출도 있고 해서 약간 시릴 수 있거든요. 크게 아프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크라운 씌우실 때 치아 표면에 지각과민 처치제도 좀 도포하고 그다음에 치아 표면도 이제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접착제도 치아에 자극이 없는 또는 치아를 좀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이 글래스아이노마 계열의 이 접착제를 사용을 하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면은 미리 좀 사전 치료를 좀 더 하고 그런 다음에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붙일 때 이제 그런 치료를 하고 아마 붙여주실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면 신경 치료 안 하면 안 할 수 있죠. 신경 치료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죠. 신경 치료가 얼마나 아픈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엔젤님. 전체 틀니를 엄마께서 하고 계신데 틀니가 갈색처럼 색이 변하는데 왜 이럴까요? 식사 후 세척은 잘 해드렸는데 과일 드시고 틀니 세척을 안 해서 색깔이 변할까요? 치과 가면 해결해 주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틀니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수지류이기 때문에 음식물의 성분에 들어있는 어떤 색소들로 인해서 이 틀니가 색상이 약간 변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치과에 가시면 틀니 표면을 이렇게 조금 연마해 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치과에서 바로 연마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기공소에 가서 조금 더 연마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 틀니 주변에도 치석이 끼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틀니 주변에 누렇게 치석이 끼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치과에 가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잘 해결하셔서 틀니를 청결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56 번님. 왜 456 번일까요? 네. 양치, 치실, 워터픽 이런 여러 관리법이 있는데 정해진 순서가 있나요? 어떤 순서로 해야 가장 효과적인가요?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어떤 거 먼저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보통 워터픽 사용해서 이제 치아 주변에 큰 데브리스 제거하고 그다음에 치실로 치아 곳곳 깨끗하게 이제 닦아내고 그다음에 또 양치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우선 양치를 먼저 해서 치아 표면을 좀 청결하게 한 다음에 치실로 치아 구석구석을 닦고 마지막 헹구는 과정에서 워터픽으로 쏵게 쏴 가지고 치아 부분을 좀 청결하게 아주 그 청량감 있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어떤 순서를 하시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그냥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그리고 자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흰수염 고래님. 치아는 식사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쉽게 충치 등으로 손상되어 치료나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손톱이나 머리카락처럼 자라거나 다시 나면 참 좋을 텐데 왜 치아는 영구치 이후에 다시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치아가 손상돼서 치아를 또 뽑으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그 영구치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마 동물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어떤 진화 과정에서 생긴 건지 아니면 여러 그 DNA에 각인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지 또는 조물주가 너 저 영구치 다 쓸 때까지만 살고 돌아오너라 해서 그런 건지 참 그런데 심수영 고려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치과사로 하는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근데 이제 세포라고 하는 것이 한 번 그 손상이 되면 다시 재생이 되지 않는 세포들이 많아요. 손톱이나 머리카락은 특별하지만 예를 들면은 뇌세포도 그렇고 인체 다른 장계 세포들 같은 경우도 다시 형성되지 않는 세포들이 참 많거든요. 치아의 구성하는 세포도 다시 이제 재생되지 않은 이제 그런 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배아 줄기세포를 사용을 해 가지고 치아를 다시금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들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상용화될지는 모르겠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참 근데 이제 그런 치아를 새롭게 재생하는 기술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전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앞니 자리에는 앞니만 나야 되고 영구치 자리에는 영구치가 나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런 치아 재생 기술을 사용을 해서 시술을 했는데 앞니 자리에 어금니가 난다거나 어금니 자리에 앞니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흰수염 고래님 말씀처럼 치아가 빠지면 새로 이가 나는 그런 기적 같은 치료 방법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철희님 치과에서 크라운 치료, 인레이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치아에 충치가 생기면 엑스레이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치아를 덮어 씌운 거라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치아를 크라운으로 덮어 씌우면 외부에서 잘 안 보이고 엑스레이에서도 잘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잘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덮어 씌운 인레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인레이 주변에 충치가 발생했는지 이렇게 확인이 크라운보다는 조금 더 용이한데 크라운은 잘 디텍트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다만 엑스레이로 확인이 가능한 게 어떤 거냐 하면 덮어 씌운 아주 깊은 곳은 어렵겠지만 크라운으로 씌운 경계부 이런 부위는 충치가 진행이 되는지 진행되지 않은지 그거는 탐침으로도 가능하고 엑스레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보초를 하신 경우 일단은 치아 씌운 부분과 그 아래 하단 부분의 사이 그 부분을 항상 청결하게 잘 닦아 주시고 그리고 꼭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치과를 방문하셔서 덮어 씌운 치아에 문제가 없는지 이거를 꼭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만성 피로님
아이고 피로하시군요. 저도 이게 요새 좀 피로하네요. 거의 그 월화수목 금금금 거의 주 7일 일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오늘도 이제 일을 하고 와서 좀 지금 약간 졸립기도 한데요. 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중인데 발바닥 냉동 치료요? 발바닥 냉동 치료로 오염 진통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발바닥이 안 아프신가 보군요. 교정 중인 거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교정 중에 소염 진통제 먹으면 치아 이동이 잘 안 된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피부과에 말씀드리고 다시 다른 약으로 처방받아야 하나요? 뭐 교정 중에 소염 진통제 드셔도 뭐 치아 이동에 큰 영향 없습니다. 그리고 뭐 소염 진통제를 아주 장기간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드시는 거잖아요. 며칠 드시는 건데 뭐 교정 치료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약으로 처방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아나록소정은 가장 뭐 흔하게 쓰이는 프로페니드 계열의 약물이거든요. 프로페니드 계열의 약물인데 그냥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드시고 교정 치료도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엔젤님, 틀니가 수지류라고 하셨는데 처음 들어본 단어네요. 플라스틱 같은 건가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세척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예, 틀니는 이제 합성 수지의 일종이죠. 물론 뭐 완전히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뭐 합성 수지의 일종입니다. 또 합성 레진이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뜨거운 물로 세척을 하면 안 되죠. 틀니를 뜨거운 물에 세척을 하시게 되면 틀니에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틀니는 뜨거운 물에 세척하시면 안 되고 항상 차가운 물로 세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자, 시분초님 재밌는 질문을 하셨군요. 치과 의사가 사라진다면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 글쎄요. 저는 이제 치과 의사가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치과 의사 일이 너무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막 몸이 너무 안 좋고 막 힘들고 막 그럴 때에도 이 치과 의사의 일을 하고 있으면 그 동안만큼은 아픈 게 다 사라지고 그리고 너무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치과 의사가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치과 의사가 사라진다고 하면은 아이고 저는 되게 사는 것이 재미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 보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17세기가 대항해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 미처 알지 못한 물론 이제 유럽인들 입장이겠지만 전혀 알지 못했던 지리적 발견들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아마 우리 이 세대가 지나가고 좀 더 발전된 지구 문명이 있게 되면 아마도 우주에 대한 새로운 지리적 발견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주 생물학이나 에스트로바이올로지라고 그러죠. 이제 우주 생물학이나 어떤 뭐 우주와 관련된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자, 엔젤님, 어, 교정 치료도 가장 좋은 연령대가 있나요? 남성 30세인데, 엔젤님, 예, 예. 지금 교정 치료 생각하고 있거든요. 몇 곳의 치과를 상담해야 될까요? 보통 발치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하겠습니다. 교정 치료도 가장 좋은 연령대가 있나요? 뭐 보통 가장 좋은 연령대는 뭐 한 10세에서 뭐 한 15세 사이? 그때 가장 좋긴 하죠. 치아 이동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치료 후에 재발도 덜 되고. 하지만 요즘은 이제 뭐 워낙 치료 기술이 정교해지고 뭐 디지털 교정이다 뭐다 이렇게 발전을 해서 나이의 제한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어
나이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부정교합의 정도가 얼만큼 심하냐 이런 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제 환자 중에는 뭐 60대, 70대 분도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뭐 연령대에 문제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뭐 30세라고 하시면 교정 치료하시기 좋은 시기인 것 같으세요? 뭐 좋은 시기인 것 같으세요? 두 번째. 몇 곳의 치과를 상담해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의료 쇼핑이라고 그러죠.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녀보고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신데 너무 이제 여러 군데 다녀보시는 것도 사실은 뭐 판단도 잘 안 서고 왜냐하면 뭐 치과마다 또 여러 그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요즘은 또 너무 상업적인 치과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군데 또 너무 다니시다 보면 이제 판단하시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그 주변 치과 선생님께서 좀 추천해 주시는 치과 한 두 곳 정도 해서 한번 크로스 체킹을 해 보시는 것이 뭐 어떨까 싶어요. 한 두 곳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교정 치료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뭐 2 년, 3 년, 길게는 4-5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이 치과 선생님과 우리 엔젤님과의 어떤 라포가 가장 중요하다. 친밀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뭐 궁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렇게 말씀이 서로 잘 통하고 그다음에 이 선생님께서 뭐 말씀도 잘해 주시고 또 우리 엔젤님도 편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이런 치과 선생님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런 치과 선생님께 뭐 한두 군데 정도만 상담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통 발치를 하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발치 비발치 논쟁은 교정 치료 100년 역사상 늘 있어왔던 논쟁이긴 한데 이게 그 발치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정교합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르고요. 또 가급적이면은 비발치로 교정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발치를 선호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하신데 그거는 정확하게 교정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보시면 발치 비발치의 여부를 좀 판단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엔젤님께서 나는 뭐 발치는 좀 그래요. 비발치를 해 주세요." 하면 또 담당 선생님께서 너무 그게 뭐 비발치로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비발치로 충분히 또 치료해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엔젤님의 어떤 요구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일매일이 휴일 자가 미백 키트 같은 것도 있던데 조금은 효과가 있겠죠. 아주 조금이라도 효과가 없으면 그런 거 팔면 안 되죠.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가 조금이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미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아 표면에 있는 어떤 외인성 또는 내인성 착색을 제거를 하는 건데 이게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빨래를 표백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빨래에 얼룩이 생긴 걸 표백을 하시려면은 그 옥시크린이나 이런 그 강한 산화제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표백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치아 표면에 이렇게 누렇거나 좀 검게 어떤 변색이 있거나 착색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없애고자 하면은 상당히 강한 미백제를 써야 되고 필요하면 레이저 조사도 필요하고 하겠지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미백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렇지 않고 약한 미백제를 쓰면 아주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 효과가 좀 미미한 것이 문제죠. 근데 이게 이제 자가 미백 키트를 에다가 예를 들면은 너무도 강한 이 표백 성분을 넣었다. 그러면은 그게 식약청에서 허가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데. 그래서 그 자가 미백 키트에는 아주 강한 표백제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그 미백을 할 때에는 항상 잇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치아만 표백을 해야지 그게 잇몸에 화상을 입힌다거나 또는 잇몸을 다치게 한다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치과에서 미백 치료를 할 때에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 잇몸 부분은 이제 검가드라고 하는 걸로 그 다 덮어요, 잇몸을. 미백제가 닿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치아에만 미백제를 도포를 하고 그리고 레이저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쓰죠. 그래서 그 매일매일 휴일님 자가 미백 키트는 효과가 있죠. 조금이라도 있죠.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는데 다만 이제 효과가 좀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시분초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젤님께서도 감사합니다. 네, 오영도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그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시분초님, 오영도님, 엔젤님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셔서 제가 오늘 또 더 힘을 얻고 갑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이렇게 저에게 또 주신 힘으로 다음 주 또 열심히 제 일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